네,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푸틴이 이달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왔었는데 네. 그 러시아 매체가 그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이용해서 어제 보도했는데 이달에 북한 그리고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그때 푸틴이 답방 초청을 받은 그 수락을 했고요. 이번에 이게 이제 방북이 이루어지면은 김정일 위원장 집권 때이던 2000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도 찾을 수 있고 북한도 찾을 수 있고 뭐 양쪽을 다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푸틴은 아시겠지만 지난달 7일 이제 집권 5기 네. 시작하고 나서 첫 외유가 이제 중국 갔었죠. 그리고 또 잇따라서 벨라루스, 우즈벡을 방문을 했었고요. 지금 평양을 이제 이달 안에 가게 되면은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중국하고 북한을 차례로 방문하는 게 돼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계속 나왔던 한미일 이런 그 공조의 북중러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는 관측도 있고요. 네. 여기 대해서 그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관계자 얘기는요, 푸틴이 방북하게 되면은 북한하고 러시아 무역 경제 관계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 같다. 그렇게 봤고요. 특히 북한 노동자 파견하고 북한 관광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네. 베트남 방문에서는 뭐 금융 결제 이런 문제가 또 논의. 네, 이미 푸틴은 4차례 방문했고요. 이번에 가게 되면은 특히 금융 결제 문제, 아시다시피 달러 패권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런 그 현지 통화를 쓰는 문제를 계속 이제 브릭스 위주로 확대시켜 왔는데 그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13일에서 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이 G7 정상회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얘기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요. 이번에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발표되는 성명에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군사협력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많았죠. 그리고 또 여기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 정세에 대한 그 심각한 우려도 표명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만 문제도 언급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는데 중국이 좀 압박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 그렇게 나왔는데 어젯밤에 보도를 보니까 또 중국은 그 스위스가 주재하는 그 우크라이나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여기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도 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얘기도.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지금 상당히 핵심 요소인데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요. 일단 조금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견이 좀 조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협의하고 나서 성명에 넣을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금 CNN이 어제 전한 걸 보면요. 미국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한 500억 달러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의한 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의회 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발빠르게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해주셨는데 예상대로 극우 대약진이 확인이 된 거죠? 네, 확인이 됐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다음 벨기에, 조금 전에 벨기에 총리가 사임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뭐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역시 극우 세력의 아주 두각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유럽 의회 선거였지만 그 유럽 주요 국가의 정치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고요. 아시다시피 마크롱은 그 패배 인정하고 그 조기 총선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숄츠 독일 총리도 지금 그 자기가 소속한 당이 아주 참패했죠.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프랑스처럼 조기 선거하자 했더니 뭐 그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 그 쭉 분석을 보면요. 이번 유럽 의회 중간 선거의 최대 승자는 이탈리아 극우 인사인 멜로니 총리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보니까요. 그 프랑스에서 극우가 지금 압승을 했죠. 이걸 이끈 극우당 대표가
올해 29살인 조르단 바르델라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또 급부상했습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아들인데 최근에 아주 뭐 상당한 그 지지를 받는 모양입니다. 네. 이제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그 극우 쪽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총리가 아탈이죠. 35살. 그러니까 35살인데 29살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한 분석도 속속 나오고 있겠죠.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높은 물가하고 이민자 급증에 대한 어떤 그런 내부 불만, 경제난도 크죠. 거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안보 불안감까지 겹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극우 포퓰리즘, 그 민족주의 이런 정당들이 이제 약진을 했다는 분석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게 한 달 정도 안에 이제 유럽의 그 정치 세력들을 이제 규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어쨌든지 중도 그 친유럽연합 성향인 그 중도파가 1위를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 과반은 네.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극우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앞으로 커지고 이제 어떻게 정치 세력들이 이제 이합 집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훨씬 더 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밀고 당김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입니다. 네. 조금 더 이 향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구성이 변동되거나 새 정치 그룹 출범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일각에선 제기가 되는 모양인데요. 지금 유럽의회에는 지금 이제 7개 네. 정치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폰데어 라이엔 이제 위원장 이 사람 이제 연임을 지금 네네. 기망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쪽 일당입니다. 이른바 유럽 국민당인데 포함해서 7개 그룹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극우가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잘하면 지금 그 유럽의회에 제2 정치 그룹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다만 같은 극우지만 서로 뭐 유럽 연합 뭐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 좀 궤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합 집산도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가 구성이 되면은 유럽연합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면 이제 유럽의회가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기싸움이 더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럽 정치가 앞으로 좀 더 예측 불가능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크렘린은 신났습니다. 지금 우파 돌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메드베데프 이 사람은 이제 푸틴의 신복 중의 신복인데 숄츠, 마크롱 이제는 역사의 뒷길로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자기는 유럽 정치 시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폰데어 라이엔이 뭐 언급을 하는 걸 보니까 중도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뭐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고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연임을 해야 되는데 과반은 됐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중동 질서 근본적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미국과 사우디의 이 상호 방위 조약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그 가자 전쟁 터지기 전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제 압박을 해서 회담이 잘 되다가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기습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회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걸 보니까 미국 이제 사우디가 그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조건을 두 가지를 큰 걸 내세웠는데요. 첫째는 미국이 나토에 버금가는 상호 방위 조약을 자기네들한테 체결해 달라. 하나는 그 자기네 그 민간 핵 그 발전을 위해서 우라늄 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상호 방위 조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다는 그런 관측이 나왔고 백악관도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독립기구, 독립국가를 승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내는 거,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요, 안보리가 미국이 제안한 그 3단계 휴전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앞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았는데 기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개 그 안보리 그 이사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을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번 달은 우리가 그 안보리 의장국이라서 황준국 대사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 이 사항들은 백악관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네네. 네. 이 3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그 단계적인 철군, 그다음에 인질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가자지구 재건 문제인데 네. 일단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어제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번째 중동 방문, 네. 카이로에 도착했고 이제 이거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요, 계속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간츠 그가 전 총리죠. 이 사람이 연정에서 전진해 가기 위해서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목소리가 더 강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이 정 안 되면은 이스라엘 제끼고 하마스하고 직접 협상하겠다는 그런 압박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에 이제 브링컨이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네타냐후를 또 만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관련돼서 이 모든 지금 흐름에는 사실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선거입니다. 대선. 네. 일단 우선 네. 중동 문제에서 그 미국이 제시한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바이든은 조금 더 힘을 받았는데 네. 이스라엘이 지금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이 얘기 마무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각국 정부가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새 수익원이다. 뭐 사실 뭐 이 세계 증시 네. 중심에 지금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좀 자세하게 분석했나 봅니다. 지금 소개해 빅테크들이 주실까요? 네. AI 칩 이제 엔비디아에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네 걸 지금 하려고 막 움직이고 해서 이제 야 엔비디아가 지금은 잘 나가는데 저게 이제 빅테크들이 수요가 말라버리면은 엔비디아가 더 판로를 확대할 데가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저께 분석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분도 그렇지만 각국 정부들이 이른바 국가 AI 그 구축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계속 그 새로운 수입 창출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 중동, 유럽국들이 이 자기네 그 AI 컴퓨팅 시설에 뭐 몇십억 달러씩 쏟아붓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계속 그 성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익원이 될 거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다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의구심이 조금씩은 이제 있는 가운데 기업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정부까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 아시다시피 뭐 네. 데이터 센터 막 유치하는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이제 네. 특히 대규모 그 언어 모델 LLM 네. 이거를 이제 영어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자국어, 모국어 중심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엔비디아의 수익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특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첨단 기술 갈등이 심하니까 이런 다른 나라들이 미국, 중국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떤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로 싱가포르가 또 꼽힌다고 하는데 어떤 예가 네, 있는 저널은 겁니까? 싱가포르를 네.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엔비디아 그 데이터 센터 계속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이 엔비디아하고 협력해서 데이터 센터 확장을 이제 적극 추진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지금 캐나다도요. 지난달 발표한 걸 보면 자기네 그 스타트업하고 개발자들을 위한 국가 컴퓨팅 전략의 하나로 15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일본도 비슷한 시점에 이 부분에 한 우리 돈으로 1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도요. 지난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랍에미리트 그 국영 AI 기업 G42하고 한 10억 달러 정도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바쁩니다. 최근에 계속 세계 돌면서 각국 지도자들 만나서 이런 거 계속 독려해 왔고요. 아마 신바람이 날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빅테크의 AI 칩 수요가 조금씩 식어도 정부가 든든하게 또 그 그래서 다음 네, 그 월가의 그 CFRA 리서치 애널리스트 얘기는요. 네. 지금 월가가 지금 엔비디아가 이런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국가 AI 이런 수요가 훨씬 더 수익 창출면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AI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인텔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AI 성숙도를 조사한 결과가 그래서 있는데요. AI 성숙도라는 거를 인텔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8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평균치보다 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태 지역 인공지능 지출 부분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근 29%씩 늘어나서 2027년이 되면 한 907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 성숙도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까요? 인텔이 이렇게 세 가지로 네. 그러니까 기업 측면, 정부, 사회 경제적 준비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하는데 아태 지역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나라별로 좀 다른데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1단계 탐색 단계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인도하고 대만은 실무 단계 2단계로 조금 그거보다 높고 우리나라, 일본, 호주는 혁신 단계 이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4단계가 리더 단계인데 이거는 싱가포르가 그쪽에 있는 걸로 랭크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좀 잘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네, 평균보다. 뭐 우리도 이 정도면 뭐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그 새로운 그 산업의 사용 사례 같은 것도 나타나는 게 이제 3단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다는 걸로 평가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기업, 정부, 사회 경제적 준비 측면 모두 아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AI 붐 올해 승패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CNBC 보도인데 뭐 여기저기서 AI에 대한 분석이 참 많습니다. 월가 그 프라이빗 웰스 그 G 스퀘어드라는 회사의 그 최고 투자 책임자가 그 이렇게 평가한 거를 이제 CNBC가 전했는데요. 이제 AI가 더는 뭐 유행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수익률이라든가 매출 개선의 실질적 도구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한 근 6억 달러 정도 자산을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AI가 이제 돈을 벌어주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AI 관련주 밸류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갔지만 여전히 AI 활용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는 것만 봐도 전 세계 지금 뭐 트렌드가 AI에 있다라는 게 좀 실감이 되네요. 이 사람 네. 얘기가 그 AI 관련 이익이 기술주에만 지금 상당히 이제 나타나고 네.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강세를 미칠 거다. 그래서 AI로 인한 그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비즈니스 효율 운영화로 전 분야로 뭐 창고, 뭐 운송, 발전 이렇게까지 전 분야로 혜택이 갈 거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주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